순서지 보시면 먼저 안녕하십니까 구풍 이천 원장입니다. 중개관 센터관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급하게 들어온 일 입술을 안 발라서 좀 이렇게 그치 어머니 생기가 없는데 제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제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좀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목표를 주고 학생들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짧은 예로 요 입구에 가시면 학생들이 사탕이 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 중간에 당 좀 떨어진다 싶으면 사탕 하나 드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보통 공부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기본 수업이 4시간이에요. 우리 어머니 설명이 오늘 1시간 정도 할 건데 들어보시다 보면 중간에 딴 생각도 나고 막 엉덩이도 아프고 막 그러세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어머니들 더 힘드실 거예요. 중간에 카톡이 오죠. 갑자기 카톡을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설명을 듣고 이제 중간에 딱 정신줄이 나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4시간 나서 수업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졸리기도 하고 힘들다. 데스크 나와서 사탕 하나 먹고 저한테 잔소리를 한 번 딱 듣고 들어가요. 그럼 정신도 바짝해서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만큼 귀하다 생각하고 내 자식은 저희 아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좀 대학 보낼 때 힘들었는데 하지만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보면서 이게 내 복인가 싶을 정도로 그 남의 귀한 남의 자식이지만 제가 막 이렇게 좀 잔소리하고 열심히 하자면 또 아이들도 열심히 뿜뿜뿜 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제 복이다 생각하고 중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포인트는요. 어저께 수능을 통해서 보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과를 통해서 의대 보낼까 의치한 반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과 방향이에요. 그래서 의치안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따른 의치안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지금 감성수학 브랜드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감성수학은 저희 풍이천에서 자체 브랜드 아닙니다. 대치 감성수학이라고 대치동에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브랜드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서 그냥 관리만 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건 다 대치 감성에서예요. 그래서 에덴프라자 이 맞은편 건물 5층이 저희가 구풍 이천이 그 전에 썼던 관인데 거기를 아예 수학관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대치 감성 수학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조성희 부원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거예요. 조성희 부원장님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대놓고 이름 쓰면 안 되는데 여기 근처 H학원에 10년간 중등부부터 고등부까지 관리했던 그런 강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선덕과고 외고 이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분을 저희가 모시고 제가 모신 건 아니고 대치 감성 수학 브랜드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여기서 대치 감성 수학 중개 센터관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의치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여기 초등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등 대입 먼 미래 같지만 중학교 3년 후딱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특목고부터가 의치안의 기본이에요. 특목고 준비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다양한 정보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단 귀한 시간 내주신 것만큼 다양한 내용을 1시간 정도 준비했고요. 여기 순서도 있으니까 보시고 문의하실 사항 있으면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오신 분만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나갈 거고요. 내일 저희가 오전 12시쯤에 문자가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락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수학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학과 원장님, 조상희 원장님. 네네, 조상희 원장님, 네네. 이쪽 오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진보다 훨씬 미녀세요. 보통 사진하고 실물하고 그쵸 차이가 좀 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실물이 더 미녀세요. 네네. 선생님 제가 소개를 했고요.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성수학 부원장입니다. 어제 수능 보고 주변에 수능 본 학생 있으세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학생? 다른 과목들은 특히 국어가 이번에 많이 어려웠었고 영어도 조금 그런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킬러를 배제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변별력은 확보된 시험이었다. 그리고 불수능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 선택한 아이들의 등급 컷이 80점대
초반. 보통은 이제 이과잖아요. 미적분 지금 문이과 없지만 그 아이들의 보통 그 1등급 컷보다 많이 낮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대 점수도 어머님들 기사 보셨겠지만 예년보다 원점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영어는 제외고 영어는 이제 절대 평가니까 국어, 영어, 탐구에서 300점 만점이면 의대가 290점. 그러니까 한 3, 4에서 5점 정도가 떨어졌다고 지금 발표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바뀌는 수학 과정에 대한 어떤 조금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어제 치르게 된 수능에서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연계되는 단원하고 그리고 고교학점제 조금 바뀌는 부분 그런 부분 정리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그럼 이제 수학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 부분 그리고 어머님들께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감성 수학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도 부모님도 여기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학교 과정 바뀌는 게 지금 현재 5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바뀌는 부분이고 여기 고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제 어머님들 잘 보시면 이제 이 과정은 사실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중등 과정은.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 고1 과정에 이제 행렬이 추가가 되고요. 근데 이 행렬은 15년 개정 과정에서 빠졌던 거. 원래 15년에 수원에 있었던 건데 이제 행렬이 빠지고 행렬이 고등수학 상 제일 마지막 단원에 들어갔고요. 그다음 이제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게 확통해서 원래 모비율까지는 안 들어갔었는데 제일 마지막 단원에 모비율의 추정이 추가가 됐다. 근데 얘는 아주 가벼운 단원이라서 크게 차이는 없는 건데 행렬이 조금 어렵겠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는. 기하는 공간 벡터가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이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선택 과목이 좀 줄어들어서 거의 기하 같은 경우가 심화 수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과목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명칭 어머님들 잘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는 고등수학 상하로 진행되는 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내용이 분권화돼서 고등수학 1, 2,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고등수학 상이고 현재 고등수학 하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차함수라는 부분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에 이차함수의 그 최대 최소를 배우는데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차함수의 그 함수의 그 정의역이라는 부분을 줬을 때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라라는 거가 중3에 들어가고 제한 범위를 나눈 부분만 고1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부분이 전부 다 고1 과정이었는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부분 자체는 그냥 중3으로 갔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한 범위를 준 거는 그대로 고1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행렬이 여기 공통수학 1의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원은 지금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수열의 합 시그마 그리고 수학적 균합 이런 부분들이 수원 과정인데 이게 과목은 이제 대수 파트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 2가 지금 옛날에 저희 그 미적분 1 여기 미적분 1이거든요. 이거 원자가 빠졌어요. 2, 1 이건데 미적분 1.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항함수를 미분적분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항함수면 3차 함수, 4차 고차 함수의 미분적분. 얘네는 초월함수의 미분적분하는 건데 이것들의 이름이 이제 미적분 2로 바뀐 거죠.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확통은 똑같고.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제도 수능을 봤지만은 그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하고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하고 같은 점수여도 표준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미적분 선택해서 보는 아이들이 표준 점수가 훨씬 높거든요. 똑같은 점수를 맞아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그 문과를 가버리죠. 그 문과를 침공해버리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과 아이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어떤 과목 선택의 이제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확통하고 다음 페이지 있긴 한데 선택 과목이 지금 미적분, 확통 그리고 하나는 뭐죠? 기하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전체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심화수학이라고 해서 미적분 지금 현재 미적분이라고 불리우는 게 거의 다 잊어버리셨죠. 이 미적분 2로 바뀌는 이 미적분 2가 공통 선택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분리돼서 심화수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능 과목에 아예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확실하게 결정되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월함수를 미분적분하는 미적분이라는 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어제 수능 본 애들 그 표준 점수 높고 1등급 낮은 그 시험이 아예 수능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심화수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의대라든지 이런 거 갈 아이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공통 과목이나 선택 과목 자체에서 아예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수능 그 마지막 5교시 때 보게 되는 과목 있죠. 그렇게 가버릴 수 있다. 근데 아직 확실히 발표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어려운 미적분 2는 수능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 이제 어머님들 아시고 이제 결정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긴 하겠죠. 의대다 그러면 무조건 미적분은 선택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이 거의 없다. 아예 과목 선택이. 그리고 사회랑 과탐도. 사탐 과탐도 이제 선택 과목 없이 문이과가 다 사과를 다 보게 됐다. 예, 그 정도 어머니 알고 계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게 더 어려워요. 미적분과 기하를 심화수학에 그냥 넣는다. 공통에서 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거는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공청회가 어머니 언제인지 아세요? 그 바뀐 입시 공청회가 원래는 11월 20일로 가한연대 날짜가 바뀌었죠. 28일인가로 날짜 바뀐 걸로 알거든요. 그 어머님들하고 이제 전문가들 공청회를 하면 아마 세세적인 부분은 다시 재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택 과목 없이 어떤 부분인지 이제 쭉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저는 수학만 공통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대수는 아까 말씀 우리 기존의 수원 바뀐 이름이 대수, 기존의 수원 미적분 원이 현재 수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수원, 수투, 확통 이거가 선택이 없이 모든 학생이 다 응시한다. 미적분 2만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어머님 아실 테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선택 없이 여기 써져 있지만 동일하게 거의 보는 게 많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유불리 때문에. 그래서 뭐 문과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 특히 더 심하거든요. 사실 문과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과 애들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과 애들은 워낙 수학 귀신들이 많으니까 예, 좀 힘들긴 하겠죠. 이제 5등급으로 바뀌는 부분 사실은 이제 9등급이었다가 이제 5등급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적 등급이 23% 정도까지가 이제 3등급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바뀌는 거는 한 34%이 정도 되는 애들이 한 2등급 중반, 3등급 정도 하는 애들이 2등급 중반 정도 되는 거죠. 1등급, 2등급 사이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의 이제 그 약간 뇌피셜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제 1등급이 10%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폭이 좀 넓긴 하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들도 이제 어머님들이 하실 텐데 그 얘네 고등학생 애들이 졸업할 때 그 고교학점제 그 몇 학점 정도 이수하는지 어머님들 혹시 들으셨어요? 그 3년 동안 192학점 듣거든요. 192학점. 그럼 그거를 과목으로 하면 50과목쯤 돼요. 50과목. 50과목쯤 되고
그리고 이번 그 정부에서 그 서논수령에 되게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기존부터도 원래 서논수를 강화하겠다라는 말들은 되게 많았는데 구체적인 안들은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들도 그거에 맞춰서 서논수령에 대해서 내신을 좀 내면서 변별력을 나눌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중등 선생님들은 그 서술형을 채점할 때 의 마음하고 고등 선생님 좀 달라요. 중등 선생님들은 한 줄이라도 좀 더 맞게 해주려고 막 찾아요. 조금 이게 점수 줄 구석을 찾아서 점수 줄 왜냐면 중등 애들은 아직 그 연습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 고등은 감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감점을 하거든요. 변별력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난이도는 이 지역 그 학교 시험이 강남 지역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죠. 어머님도 잘 아시죠?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이 지역 그 내신이. 특히 이제 대진여고 같은 경우가 진짜 어렵죠. 여학생들이 정말 공부 잘하거든요. 근데 대진여고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2문제 정도를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 문제들의 난이도는 조금 쉬워질 수 있는데 서논수령 문제가 많이 강화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연습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습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수능 문제를 어머님들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수능 시험 문제를 몇 개 가져왔는데 킬러를 골라온 건 아니고 어느 단원에서 연계되는지를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 이제 조금씩 이제 수학 방법에 대해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제 말씀 내용이. 근데 어머님들이 중등 과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과정을 센, RPM, 뭐 1품, 블랙라벨 이렇게 6번, 7번씩 푸신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중등 과정 선생님들하고 저희 같이 입시를 하는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특히 저는 그렇거든요. 중등 과정에서 그 중등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심화 들어가줘야지 이제 고등학교 때 쉽게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도형 어려워하니까 도형 파트는 진짜 뭐 블랙라벨 이런 거 풀어야지 고등학교 오면 그 사이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등 과정 갔을 때는 사실 그거를 하고 있었던 친구들보다 고등 과정을 몇 바퀴 돈 친구들이 훨씬 수학을 잘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에 얘가 수학자가 되게 키울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저희 사실 학교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교 가서 그거를 원하냐 둘 중에 본다면 시험 보고 수능 시험 보고 모의고사 푸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중학교 지나면 못 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이 바빠서 내가 정말 그 고등수학 상을 뭐 한 3번 했어도 수능 형태로 접근하지 않았던 3번은 절대 내신과도 그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등 과정에 있어서 정말 5번, 6번씩 심화 문제를 풀리는 것이 저는 조금 비추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중학교 때 수학 그 부분 조금 구멍 나거나 또 중학교 내신도 중요한데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지역 학교들이 조금 문제가 쉽지는 않으니까 중학교도 그럼 학교 정도만 잘 볼 수 있게만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연계단원 보시면 삼각비 같은 경우 중3 내용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삼각비 내용이 심화 내용이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수능이나 고등학교 때에서의 극상위권 내신을 노린다라고 한다면은 중학교 과정은 그렇게 심화를 돌리는 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조금 수능 쪽으로 빨리 그냥 선행을 빼주시는 게 훨씬 애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애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정말 역량이 되는데 수원을 한 3번 했다고 해요. 수원이 지금 바뀌는 대수거든요. 3번 했다고 하면 이제 어느 교재로 했는지 저는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센하고 RPM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고쟁이 했고. 그런데 전혀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 중등 선생님들이 심화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수원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했죠. 그러니까 수능 개념이라는 거를 개념서를 3번, 4번 본 다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개념 자체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애들이 질려버리고 흥미도 없어요. 사실 그 기본 개념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지금 역량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능 개념으로 해서 선행을 여러 번 돌리는 게 훨씬 낫지 중등 심화에는 많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수원에서 이제 심화 문제인데 사실 그 교육청 모의고사 난이도보다는 되게 쉽게 나온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불수능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자, 이런 문제가 사실 보면 중학교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심화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그 수능과 내신에서 정말 극상위권 나는 그걸 노린다. 수학자가 아니라 그러시다면 조금 수능 형태로 빨리 노선을 바꾸셔야 되고 여러 번 돌리셔야 되는 건 맞고 선행은 진짜 필요해요. 그 수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마치 서울대도 사실 타고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학도 수학적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진짜 있어요. 그 수학적 머리가 좀 떨어진 애도 진짜 있거든요. 존재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수학을 많이 풀면은 이 친구처럼 되냐?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이 친구가 수학적 머리는 얘보다 딸리는데 수능이나 내신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은. 그러니까 애들은 한 번 하면 잊어먹고 계속 잊어먹는데 그냥 현행 심화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신 수능 준비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선행을 무조건 지지하냐? 저는 중학생이면 무조건 선행은 여러 번 고등 과정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그냥 심화까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얘들도 사실은 고등에서 심화 내용이 들어간 거지 얘네는 아주 그냥 기본. 원에서 지름으로 원주각 만들면 90도다 이게 중학교 내용이거든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수능은. 그러니까 중등 심화에 너무 하지 말고 고등 심화를 무조건 가야 된다. 자, 얘도 22번 바로 전 문제니까 22번이 킬러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킬러 문제는 그때 없어진다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저는 절대 없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수학의 킬러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게 킬러 문제잖아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21번하고 뒤에 22번도 보여드릴 건데 얘네들은 그 전에 여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써있지만 되게 어렵긴 했어요. 이 문제가 어렵긴 했고 22번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어렵지 않다고 써놨냐면 그 정답률 같은 게 사실은 22번 문제가 이번에 정답률 몇 %인지 아세요? 네, 1%대거든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 맞추는 거니까 킬러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나오죠. 하지만 0%대인 문제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거죠. 0%대가 없어진 거니까 이번에 저는 되게 사람들이 논란이 많은데 시험 문제를 대충 냈다? 아니면 진짜 변별력 있게 킬러 없는데도 냈다. 이런 지금 양측. 저는 처음에 대충 봤을 때는 시험 문제를 정말 대충 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찬찬히 보니까 변별력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킬러 문제는 없는 건 맞다. 왜냐면 얘가 정답률이 1%가 넘었으니까 1% 정도 넘었으면 킬러는 아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어머님들 기사 보셨겠지만 어떤 강사가 20분 걸렸다고 하잖아요. 이 문제 푸는데 미리 안 풀어보고 그냥 헌강해서 풀다가 20분 걸렸다는 거예요. 연계단원은 아쉽게 중등과 연계가 정말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중등을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없었어요. 이거는 모두 다 완전히 100% 수학 2.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바뀌는 과정은 그냥 미적분 1의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미분 활용 단원 오롯이 거기서만 출제된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킬러 문제 많이 준비하는 선생님 답을 내었긴 했죠. 한 1% 학생들이 답을 내었긴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쪽으로 준비를 많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신유형은 없었어요. 이번 수능에 신유형은 없었고 그 신유형들이 사실은 다 킬러 문항을 차지했었거든요. 학교에서나 뭐 학원에서 안 배운 것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킬러를 없애겠다 했으니까 신유형은 당연히 없었고 대신에 조금 계산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22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문제가 세 줄밖에 아니었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22번. 자,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가 조금 중요하겠다. 왜냐면 EBS 그 파이널의 난이도보다 이번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EBS 파이널은 원래 그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사설 모의고사가 높지. 근데 역시나 사설 모의고사 정도를 많이 푼 애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서 내가 그때 그 시험장에서 그 능력이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재수생 애들에게 되게 유리한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죠. 짧게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1번은 그냥 그 시간이 제가 길지 않아서 1번은 그냥 생략하고요. 2번 그 심화나 선행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학습은 지금 대부분 친구들이 고등과정 이미 한 번은 다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학생들이. 근데 어느 라인으로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센 풀고 있냐 RPM 풀고 있냐 제가 그 교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절대 수능을 그 배제하고 기본 교재만 계속 여러 번 돌리는 것이 시간이 없다. 그거를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쟁이 정도 푼다. 내신 고쟁이 그 정도를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푼다. 그러면 그 뒤로는 바로 고난도 올림포스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라인이. 근데 뭐 센, RPM 사실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센 한 번 풀면 RPM 한 번 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수능 라인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학습법 중에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답을 보냐 안 보냐, 답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권을 여러 번 풀 거냐 종류별로 풀 거냐. 모르는 문제 나오면 저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아이들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답을 보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은 좋지 않아요. 여러 번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고등과정 문제는 문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내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문제면 아예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럼 그냥 별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나왔어. 그럼 저는 해설지 보는 거를 추천은 아닌데 너무 마지막까지 모르겠으면 봐라. 근데 마지막 그 방법은 뭐냐면 보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일주일 뒤에 그 문제를 반드시 다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설지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푼 것 같은 착각이 드니까 반드시 2주 후에 아니면 내일 풀어도 다시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풀어보는 과정이 있다면 고등과정 수능 문제를 다루는 아이들이라면 해설지를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게 어머니가 어떠세요? 한 권을 여러 번 풀까요? 아니면 나 이거 풀었으면 다른 거 풀까요?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하나 뭐를 이렇게 틀리면 그 내일이든 모레든 2주 후든 오답 노트 해가지고 다시 풀면 똑같이 틀리거든요. 틀린 건 똑같이 틀려요. 맞은 건 똑같이 맞고. 근데 그 문제집 끝나서 다른 문제집으로 갈아타면 내가 뭐 틀렸는지 그 다 리셋돼 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집 풀어도 그 문제 똑같이 어차피 틀리거든요. 근데 한 번 풀었던 거를 다시 푸는 의미는 내가 맞았던 문제를 또 다시 다진다라기보다는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완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 권을 풀었을 때 이 정답률이 10% 미만이면 논외인데 한 80% 90% 된다 그러면 그 10% 20% 틀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돌린다. 근데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데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아이들 오답 노트 제가 만들어줘요.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다 엉망이에요,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 만들어주고 그 오답 노트를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배부해요. 그럼 자기가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주기는 저는 2주라고 봐요, 2주. 다음 날 풀고 2주 후에 그 오답 제가 다시 주거든요. 그럼 또 틀려요. 틀리는 건 계속 틀려요. 그래서 2주 후에 오답 했는데 내가 이 문제 맞췄어. 그럼 완벽히 아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소화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제일 이거는 집중력이라고 봐요. 저는 집중.
계산 실수 아니면은 시간 모자라서가 많거든요. 애들 시험 못 본 거. 근데 그것도 맞아요. 시간이 모자라 내신은 이따 제가 이제 뭐 학교들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집중하지 못해서 그 계산 실수를 하지 계산할 줄 몰라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조금 중요한데 이거는 약간 요담이긴 한데 그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요즘 애들 쇼츠 많이 보잖아요. 그게 자극적인 게 1분 이내로 계속 반복되는 걸 뇌가 그 계속 인지를 하면은 루즈한 환경을 적응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그러면서 1분 있으면 그 문제 풀다가 집중이 떨어진대요. 그 쇼츠 계속 자기 안 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머님들 가서 쇼츠 좀 보지 말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학교들 내신 문제들인데 저희 이제 제가 직접 만든 내신 대비 교재에서 적중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수능 형태 문제긴 하거든요. 수능 형태 문제고 네. 근데 서라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강의 고난도 문제는 내지 않는데 난이도 성문제가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에요. 한 3-4문제 정도. 그 점수대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높지 않다고 되어 있는 건 쉽다는 뜻은 아니고 이금바 학교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서라벌이 예전에 명성보다는 좀 쉬워진 편이라서 예전엔 정말 대진보다 더 어려웠던 게 서라벌인데 요즘은 많이 좀 떨어졌죠. 문제는 대진여고인데 대진여고 애들이 진짜 공부를 잘해요. 여자애들이 정말 잘하니까 선생님들도 거의 대부분 고난도 올림포스 정도의 내신을 내요. 고난도 올림포스. 그리고 한 2문제 정도는 본인들이 막 문제를 만들어서 완전 신유형이죠. 처음 보는 문제 이런 2문제를 실러 문제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죠. 그래서 대진여고는 진짜 어렵다. 시간 내에 풀기에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예를 들면 수1을 시작한다. 그럴 때 아예 교재를 마플 교과서나 고쟁이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마플 교과서 교재는 고3 애들까지 보는 책이거든요. 이게 수능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던져줬을 때 처음 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어려워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던져줬을 때 본인의 역량을 막 발휘해요. 그래서 애들도 사실은 뭐 5등급 이런 애들도 마플 교과서 딱 주면서 이거 한번 풀어봐. 괜찮아. 어렵지 않아. 수능 문제 옆에 써있거든요. 교육청 뭐 기출 이렇게. 그래도 다 도전해서 푸니까 처음부터 그냥 정석 기본 이렇게 가시면 오히려 애들이 재미없어 해요. 역량이 있는 애들은.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감성 수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그 대치의 본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제 거 옆에 글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 지역에서 17년 항림에서 고등부에 있었는데 대치 감성에 한 2-3년 정도 전부터 이제 수업을 했는데 사실은 감성 수학은 그 수능 문제 만들어서 이제 학원들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능 전문가인데 중계 지역만 그렇게 진행이 되질 않아서 제가 이제 11월부터 부원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월부터 아예 반을 새로 깔았어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무조건 수능 라인으로 가줘야지만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잡는다. 이 기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오답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 이제 딱 왔어요. 처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는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저한테 과제를 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과제 보고 틀린 문제를 딱 체크를 하면은 이 친구만의 오답 노트가 소트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시험 보고 나면 배부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한 숙제에 바로 틀린 문제들만 모여 있는 걸 받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막 다시 풀어요. 그럼 당연히 몰라서 틀린 것도 있고 아는데 틀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개별적인 질문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클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4시간인데 2시간은 제가 판서 수업을 하고 2시간은 클리닉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2시간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서 수업하는 거는 사실 애들이 보면 남이 수학 문제 푸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사실 구경. 그러니까 남이 푸는 거 보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푼 것처럼 착각이 들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앞에서 풀라 그러면 못 풀거든요. 아까 다 완전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요 뒤에 2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클리닉 시스템을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답이 진짜 중요하다. 틀린 거 아까 계속 틀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성적표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어머님들께 매일매일 고자질 하듯이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럼 어머님들은 이제 애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대화도 좀 줄어들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무섭고 뭐좀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숙제 뭐 수행일을 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려서 어머님들이 더 자녀분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제공을 매일매일 해드려요. 자, 이 친구가 진짜 실제 존재하는 친구인데 이 이름을 가려야 되나? 이 친구 어제 수능 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선덕이거든요. 이를 가려야 되나? 원래 1학년 때 5등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고대 최저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되게 자랑스러운 친구고 자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희는 반이 많이 있지만 지금 딱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맞는 게 이제 과정반이라고 해서 자 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과정만 끝내는 거예요. 과정을 끝내는데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마플 교과서 그리고 내신 고쟁이 그리고 감성수학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수능 라인이에요. 감성수학 교재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어제 수능 문제 같이 킬러들 문제들이 막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개념이어도 그냥 수능 형태의 문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맛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시즌 1하고 2가 자 1은 수능이고 2는 내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이게 바뀐 거 아니냐. 내신 준비 먼저 하고 수능은 4학년 때 이제 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수능 개념이라는 거가 여러 번 반복됐을 때 우리 주변 내신이 수능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한 문제 푸는데 이 개념 갖고 와서 많이 풀어본 연습을 한 애들은 내신 준비할 때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내신은 시간 싸움이니까 내가 이걸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50분 내에 23문제의 그 아까 본 수능 문제 같은 것들을 내가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어도 풀어내냐 못 풀어내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내신 준비를 하는 것이 수능에 대한 그 사고를 해보지 않은 애들한테는 편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암기밖에 안 되죠. 근데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은 그 스킬을 알려줬을 때 아 왜 그런지 이해가 되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도 다 수능 개념으로 그냥 가요. 모든 교재 라인도 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시간이 허덕이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대학교 수업처럼 상, 뭐, 하, 뭐 동시에 내가 들을 수 있게 다 유동성이 다 있게 시간표는 깔려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덕으로 외고반은 어머님들 그 궁금한 점을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지금 저희 이 부분은 그냥 왜 넘어갔냐면 사실 지금 예비고1반 중등은 아니고 예비고1반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반들이 지금 다 마감이어서 지금 모집되고 있는 반들만 그냥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재가 이렇게 가는데 선덕반은 그렇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무조건 마플 교과서는 기본서로 들어가고 여러 번 했어도 마플 교과서에 있는 터프나 이런 것들은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접근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능 문제랑 같이 해서 가는 반들이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아이들 수학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지금 다들 중학생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 위주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시기다. 제일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아이들의 역량을 좀 믿고 조금 더 욕심을 내셔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는 저희 의치한 홍주인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 경우 있으세요? 중학교 3학년. 이제 고1 올라가나요? 네. 지금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지금 1학년 올라가는 학생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골고루 보시는데, 저희는 지금 의치안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학원 자체가 중개가 본원에 있습니다만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있는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목동하고 그다음에 송파, 대치, 중개 본원 해서 의치안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리미엄반 위에 있는 의치안관이라고 그래서 저는 의치안관만 따로 맡아서 그 네 관에서 의치안관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2월이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그래서 고등과정으로 2월이 되고, 지금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의치안관 1년 프로그램이 11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 과정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이제 고등학교 과정 좀 압축해서 하는 거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잠깐만 좀 듣고 가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하튼 중학교 2학년부터 입시는 바뀌었어요. 입시가 지금 바뀐 내용이 지금 등급 자체가 9등급이었던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뀝니다. 일단. 그러니까 등급이 9등급이었다가 5등급으로 바뀌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 내신의 변별력이 그래도 너무 빡빡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1등급, 2등급하고 2등급, 3등급 이 차이가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근데 5등급으로 줄여버리면 2등급하고 3등급의 급간이 너무 넓어버리니까 그렇게 등급 차이 때문에 애들이 표의주 거치긴 하지만 목숨을 거는 데는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선택에 어떤 부담이 좀 줄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학교예요. 대학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좋은 애들을 모을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밖에 애들이 안 오는데 1등급, 2등급 와봤자 옛날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때 1, 2등급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변별력이라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제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사실은 본고사 유형의 또는 논술 유형의 어떤 걸로라도 스카이 쪽에서는 좋은 애들을 뽑으려고 뭔가 시행을 하겠죠. 그래서 심화적인 거를 심화를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의대 문제입니다.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보통 1000명 인구당 의사의 배치율이 3점대가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최고령 사회에 들어간 1호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장수 국가 중에 5위에서도 초위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 단위당 의사 수가 OECD에서 하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000명당 의사의 수를 올려야 되는데 또 의사라는 집단의 이권에서 보면 또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시 좀 천천히 가자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지금 3,000명 가까이 한 해의 의대 애들을 뽑아놔도 서울과 충남대 정도 빼놓고는 100명 이상을 뽑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다 평균 40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되게 작은 범위의 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대학이 있습니다. 의과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40명씩 뽑아요. 그러니까 단국대 또 충주 캠퍼스 이런 데 있잖아요. 단대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뭐 어떻게 뽑냐면 40명씩 뽑아요. 그러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140명을 비롯해서 충남대만 해도 140명이지만 충북대는 또 40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그 수가 너무 적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1000명 단위로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숫자를 학교를 하나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죠. 임상도 해야 되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인프라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40명 단위의 대학의 인원수를 100명 단위로 넓히겠다. 이를테면 단대 캠퍼스가 지금 40명이지만 여기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버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좋은
좋은 이제 교수진이라든지 어떤 임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실사를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하고 그리고 세종특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이 세종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개에다가는 대학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게 지역 균형이에요. 지금 지역에 대학들이 죽는다고 원성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대학 평가를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에서 아이들이 취업이 안 되거나 애들이 미달이거나 그러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애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내려올 수 있는 애들은 의대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마다 서로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는 이제 의대 수를 늘리려고 의대에 어떤 입학하는 원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의대가 없는 학교는 의대를 신설하려고 하는 거고 의대 자체가 없는 시도군이라면 의대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죠.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 중2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면 중2부터 아이들은 지금 우리 중3 애들은 재수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대입시가 싹 바뀌어 버리니까 5등급제에서 아이들이 재수가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중2들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면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는 문과 이과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라는 과목으로 가버려요. 지금처럼 선택형이 없습니다. 국어만 하더라도 애들이 고2 가면 말하기 듣기 즉 화법과 작문 그렇습니다. 그거를 선택할래 아니면 문법 언어와 매체, 문법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 좋은 애들 좀 공부한다 그러면 문법을 선택하고 뭐 조금 쉽게 한다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화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법과 작문은 비문학의 말하기 버전이에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문법이 쉬운 거예요. 문법은 외워놓으면 거기서 응용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하여튼 어떤 범위에서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두 개를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서 문이과 개념이 없어지니까 지금 의치안을 가는 애들은 무조건 로스쿨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스쿨이라서 리트 시험을 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려는 애들이 대부분이 이제 외고에서 문과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자가 들어간다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근데 로스쿨에서 리트 시험이 언어밖에 보질 않습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아이들이 뭐 어떤 면허 시험이든 다 기본으로 하겠지만 특히 리트 시험은 언어하고 추론밖에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1등급 아이들이 진짜 1등급 아이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건드리는 게 리트입니다. 그래서 리트 시험 버전에서 그나마 조금 쉽게 출제됐던 걸 리트를 가지고 풀이를 시켜줘요. 그리고 리트를 매번 떨어지는 애들이 재수할 때 수능 1등급 애들이 맞추는 고난이도 문제들 킬러 문항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연계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치안을 가려고 했던 애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문과 쪽이에요. 그러면 언어 능력을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언어 쪽에서 공부했던 애가 나 의대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그 문이과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애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그럼 공통분모가 뭘까요? 리트는 문학을 보지 않습니다. 문학을 보지를 않지만 여하튼 문학 비평문이라고 해서 여하튼 글을 작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글의 목적을 이해하는 국어 개념이라는 거죠. 어머니들이 질문을 하세요. 국어란 뭐냐?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은요, 교과목은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시험은 대학에서 수학을 하는데 교과목 수학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가 안 좋은가가 되나 안 되나를 뽑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어야 돼요. 그거를 뽑는 시험 중에서 국어란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학 교수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건데 국어 시험이란 얘가 서울대를 들어와서 연대와 고대를 들어와서 수학 즉 특히 어떤 교과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얘가 생각과 말과 그 사람이 하려는 의도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이란 남의 생각과 남의 말과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국어 시험을 칠 때 선생님 저는 공부한 거에서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내신 치죠. 1학년부터도 이제 치지만 애들이 내신을 칠 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저자가 써놓은 말을 이해하려는데 포커스가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들어가서 헛갈렸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양반전을 배웁니다. 근데 양반전을 배울 때 아이들이 박지원의 생각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내 사회적 관념으로 글을 읽어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 안 되는 교과목이 국어예요. 우리는 과학이나 사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추론을 해내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박지원은 첫 장면이 그거예요. 아유 찌찌 무슨 양반 놈이 양반의 놈 저기 돼가지고 란 사람이 돈 한 푼 못 버는 찌찌찌 이러고서 남편을 비꼬는 말을 해요. 근데 찌찌찌란 말을 들으면 남편을 비꼬면서도 근데 첫 장면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은 돈은 못 벌지만 마을에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양반이었다라고 나오니까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인은 1번 1, 2, 3, 4 중에서 찌찌라는 말을 가지고 추론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박지원의 생각을 추론하라는 거지 찌찌라는 생각 속에 담긴 아내의 감정을 추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남편에 대해서 뭔가 돈을 벌지 못하는 무능함은 원망 하나 연민의 감정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흔들려요. 그렇지 좀 그런 거 있지 않나? 좀 생각해놓고 또 남편에 대해서 무능함은 질타하고 있으나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다. 또 1교시 되니까 그렇겠지 또 세모. 근데 가장 잔인하게도 답은 4번이에요. 완전히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이해되세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글 읽는 사람이 즉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지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이해되시죠? 그런 조선 후기의 선비들을 비판하려는 게 이 작품의 의도이기 때문에 박지원의 생각을 읽어내야 돼요. 근데 애들은 그게 도덕적으로 맞나요? 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건 그런 관념적인 도덕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에서 말하는 추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글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독서입니다. 어머니들은요. 문학은 문학 감상이지 어떻게 문학이 비문학이에요 그래요. 글은 고등학교 오시면 비문학이 있고 문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설문, 설명문 이러는 것들은 비문학이에요. 수능에서도 문학 반, 비문학 반이 나는 거예요. 물론 문학은 애들 거의 맞습니다. 진짜 스카이급 애들은 비문학에서 성적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을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건데 이 비문학을 가지고만 독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문학도 독해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박지원의 양반전도 문학입니다. 고전소설이에요. 그러나 시는 어떨까요? 시가 1학년 평균 75개를 다룹니다. 근데 한 학교에서 배우는 건 15개를 넘지를 못해요. 나머지 50개 나오는 걸 다 어디서 채울까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시 나오면 그냥 멘붕으로 뻥 뚫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시도 독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저희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시를 반영하거나 작가를 보거나 이런 걸로 시대적인 어떤 인식 가지고 절대 작품 보면 안 됩니다. 작품은 시어를 처음 보는 시어라고 해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화 그러면 잔잔한 매화 향기, 암향, 지조 이래서 애들 맨날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긍정인 동그라미도 있죠. 그러나 매화가 피어선 지고 매화가 피어선 지고 이건 세월의 흐름이거든요. 그냥 이때 매화는 아무 뜻도 없는 네모예요. 중립이란 말이에요.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매화가 역삼각형이 부정형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거는 시를 꾸며주는 근거, 시어의 앞에서 꾸며주는 말, 시어에서 뒤에서 풀어주는 서술어, 또는 시어를 앞에서 땡겨주는 부사어, 스타카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시어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거, 그게 힘이에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신에 작품 분석을 해도요. 절대 고등학교 가면 지금 적어도 의치안이거나 적어도 영재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셨는데 일반 내신 성적 때문에 오신 건 아니실 거 아니세요. 일반 내신에서 나오는 시험이 아닌 이상은 모든 고등학교, 적어도 중상위권이라는 학교들 있죠. 보통 일반 고등학교라고 해도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중상위권의 학교들은 대부분이 다 수능형으로 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납니다. 교과서를 분석한다고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자, 서울대를 누가 제일 많이 보낼까요?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건 연대입니다. 올해도 연대가 지금 수능이 갑자기 올해 쉬워질 거라고 갑자기 선전포고를 딱 해버리니까 시간을 안 뒀었잖아요. 시험을 일찍 낼 거예요. 시험을 좀 쉽게 낼 거예요. 한 1년 전에 얘기를 했으면 애들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불수능이었다가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특히 재수한 애들은 멘붕이었죠. 그러니까 반수를 하겠다고 대거의 애들이 의대 가려고 하도 반수생이 많아서 대치동은 조기 마감이 일찍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연대 애들은 반수를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연대 입장에서도 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연대가 제일 많이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중동고가 평균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평균으로 봤을 때 대치동에서 저희 같은 경우 조교를 구하려고 알바를 구하면 발에 채이는 게 연고대생입니다. 반수하려고 애들이 학원에 전부 다 알바를 와요. 좋은 자료 받아야 되고 그 분위기에서 애들 조교하면서 잘 같이 푸는 거예요. 반년밖에 안 지나기 때문에 얘들이 제일 핫하게 잘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감 살리려고 학원으로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얘네들이 중동고나 휘문고 애들, 휘문은 연대를 더 많이 가고요. 중동은 고려대를 더 많이 갑니다. 얘들이요 평균 80명 이상씩 보냅니다. 한 학년이 400명이에요. 한 학년에 400명 중에서 80명이라는 건 20% 안에 든다는 거잖아요. 20% 안,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유, 학교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30% 안에 못 드니? 스카이급 안에 못 들어? 엄마가 맛있는 걸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전교 100등 안에만 있으면 400명 중에서 스카이를 수준으로 해서 애들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에 채이는 게 옆에 있는 휘문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80명 이상씩 스카이를 가니까 애들이 뭐 스카이를 가겠다는 작정을 해서 마음을 먹고 하면 100등 안에 들면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국어 내신을 시험 보러 올 때 저희한테 와서 내신 할 때 내신을 보면 학교 교과서요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지금 최서희 선생님이라고 EBS에서 일타 강사, 그러니까 이런 사설 말고요, 메가스터 말고 EBS의 일타 강사가 윤혜정 선생님이죠. 이번에 수능 끝나고도 윤혜정 선생님이 나와서 저기 발표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난이도에 대해서. 윤혜정 선생님을 잇는 또 젊은 선생님이 최서희 선생님이에요. 근데 중동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천재박이라는 고등학교 책을 쓴 저자예요. 자, 고등학교도 똑같이 중학교처럼 10개의 교과서가 있어요. 천재박, 천재노, 비상, 미래엔 뭐 저것도 되게 많아요. 그 10개의 교과서를 쫙 펼치고 있는데 그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울대 교수가 사범대 국어 교수가 감수로 딱 있고 그 밑에는 제자들이 10명 정도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서울대 사범대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나 선생님들을 스카우트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운영을 하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 다 스카우트 해와요. 전부 서울대급 선생님들이에요. 최서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천재박을 출판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교에 중동고에 와 있는데 자기 책 갖고 수업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가 쓴 책인데요. 그거 갖고 수업 안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내신 준비를 하러 와가지고 수업을 시켜놓으면 이런 말을 해요. 수업 선생님 재밌어? EBS에서는 되게 막 여기다가 막 뿔도 달고 막 이런 거 달고 하세요. 애들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럼 이래요.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 자체가 교과서를 갖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신문 스크랩처럼 모의고사 지문에 비문학만 가지고 2시간 내내 그것만 한답니다. 단락 나누고 핵심 단어 뽑고 핵심 단어 가지고 쭉 연결해서 주제문 뽑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 선생님이 분석하는데 저희도 비문학 하나 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완벽하게 분석하는데 그거 분석 하나 하고 4개를 애들이 하는 겁니다. 수업시간 지금 교과 과목이 국어가 제일 많잖아요. 5시간 내내 그것만 한다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아이들이 토가 나올 만하죠. 문학적인 감수성, 선생님이 이 책을 쓸 때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비문학이에요. 이거는 휘문이나 어디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경기여고든 강남 8학군이나 모든 학군들 그리고 송파 쪽에 있는 뭐 보인고라든지 이렇게 있죠. 그 아이들 또 목동 쪽에 있는 학교들 다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30% 이상이 다 비문학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공부한다 그래서 내신을 본다는 생각을 싹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고1 가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국어를 잡으시려고 그러는데 할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선택이 없어지면 과목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사실은 보험처럼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고등부 과정까지 특히 독해력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의치하는 수업을 지금 이 표를 한번 드렸어요. 그쵸? 이 표가 있고요. 요거를 한 번씩 이렇게 보시겠어요? 뒤로 한번 조금만 넘겨주시면 모자랄까요? 요것도 보시면 되고요. 요게 있으신 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 피셔도 됩니다. 자, 의치한 수업은 4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6학년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어떻게 수업하냐고 물어보시고요.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학년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의치하는 수업이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교시에는 어휘어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아마 책상 위에 어휘어법 책은 따로 없죠. 어휘어법이라고 그래서 매주 어휘어법을 한 권씩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휘어법이라는 책은 1학기용이에요. 한 학기용이라서 어휘어법에서 어떤 한자어를 공부하고 사자성어를 공부하고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문맥추론이라고 해서 45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이 납니다. 문맥추론은. 근데 이거는 이제 애들이 어떻게 보면 곤약 먹기죠. 네이티브들이니까 곤약 먹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실전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문제가 나는지에 대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딱 10분 정도 해서 아이들에게 고날고날 외워야 될 거 한자성어하고 이거 기준은 고1에서부터 고3까지 합니다. 국어는 어머니들이 이러세요. 아이들이 국어의 글을 그렇게 1년, 2년까지 선수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수학이나 과학은 무리하게 선수학시키면 애들이 흥미를 잃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학하고 과학은 심화학습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국어는 무조건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라도 글은 1학년, 한 학년, 그러니까 1년치의 선수를 시키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이라면 3학년 규정의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치한감 아이들이라면 고등부 책 당연히 읽어야죠. 그래서 1교시에 수업하는 건 무조건 신문 스크랩입니다. 저는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애들이 일단 배경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단어에서 막히는 건 여기서 채워주지만 애들이 직감이 없습니다. 글을 쭉쭉 읽어야 되는데 읽을 때 이렇게 많은 글, 긴 글을 읽다 보면 애들이 그냥 먹먹해지기만 해요. 그러다가 주어 서술어의 꼬리를 까먹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미 단위로 끊어읽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I am a teacher 이렇게 배우죠. 아이들 우리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너의 친구이야 이렇게 붙여서 배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부터 나는 너의 친구야. 이게 한 문장으로 되고요. I am a teacher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요. 띄어쓰기 단위로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 단위로 읽는다는 그러면 지문 중에서 한 3줄 정도의 긴 글이 나오면 아이들은 주어를 찾다가 서술어 와서 주어를 까먹어요. 그래서 머리 갑자기 하얘져요. 그때부터 이제 글의 호흡을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글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이 길면 길수록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10%권에 드는 애들은 이게 저절로 됩니다. 중2 되면 이 글 끊어있는 게 저절로 돼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여전히 단어 중심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길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건 신문 스크랩입니다. 제가 매주 이거는 저랑 아이랑 똑같습니다. 이 신문 스크랩을 사라고 그래요. 스크랩북을 사라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신문 스크랩을 똑같이 붙입니다. 저랑. 이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남자애들 참 좋아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그 이슈들이 있어요. 애들이 지금 보면 엊그제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만 해도 제 5차 중동 전쟁 터지는 거 아니에요? 세계대전 터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애들 못 물어요. 신문, TV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연예인들 얘기? 진짜로 걔 마약 안 했다는데요.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야 중동에 전쟁 터졌어. 어제 9.11 테러처럼 그럼 남자애들 눈이 동그래져요. 전쟁 얘기만 나오면 하여튼 남자애들은요. 중동 전쟁 터졌는데 이게 군대와 군대가 하는 게 아니야.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하고 그리고 국가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 그럼 애들이 신문을 막 읽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노리는 건 이런 비문학을 비문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신문 중에서 그 주에 가장
애들에게 알려주기 쉽고 이렇다 하는 거를 뽑아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보면 전쟁을 하는데 이란이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럼 국가 대 국가 전쟁이 되잖아. 그럼 그 얘기를 앞에 조금 잠깐 한 5분에서 10분 해줘요.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이건 미국 대 이란의 전쟁이기 때문에 3차 대전이 돼.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 어떻게? 그럼 누가 제일 무섭니? 우리요. 그래. 그래서 엊그제 청주 국제공항에 이만한 비행기가 왔어. 핵을 여기 2개를 넣고 거기에 바퀴가 찍은 걸 보니까 바퀴에 사람만 하더라. 바퀴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쫙 쓰고 미국 군인들 쫙 써서 사진을 찍었는데 비행기가 그거의 10배야. 이런 얘기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문을 읽으면 애들이 집중이 그 50분이 금방 가요. 근데 그걸 읽을 때 애들은 빨리 읽고 싶잖아요. 빨리 읽고 싶을 때는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쟁법에 대한 배경 지식,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시아파, 순위파 이런 것들 애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워요. 2학년만 돼도.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그거 그냥 스킵해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거 배경 지식 들어가면서 제가 원하는 건 끊어읽기입니다. 샤프 들고 저랑 끊어읽게 돼 있어요. 제가 읽으면 아이들은 그 호흡에 따라서 끊어읽어요. 음포처럼. 그래서 제가 사회는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있는데 거기서 끊어 읽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사회는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끊어요. 이거 이제 초등학생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읽는 걸 끊어 읽고요. 그러고서 한 단락 끝나고 나서 핵심어 뭐지? 잘 쓴 글이란 핵심어를 똑같은 단어를 6개 단락에 똑같이 넣으면 못 쓴 글이에요. 잘 쓴 글이란 똑같은 글. 즉 이를테면 이번 주에 했던 게 뭐였냐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떴는데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니까 사람은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하다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쓴 서평을 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했어요. 근데 애들은 돈이요, 명예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이 아니라 질적으로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행복했었어요. 그럼 한국은 분명히 돈도 많고 권력도 많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미 2년 전에 선진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우리는 자살률이 많을까? 우리는 불행한 국가네? 예스죠.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왜 불행할 걸까요? 관계가 우리는 안 좋은 거래? 그럼 배경식 들어가야 돼요.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건 제3자본이란다. 1자본은 경제적 자본, 2자본은 사자가 들어가는 문화적 자본. 문화적 자본이라는 건 변호사, 검사, 의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자만 있어도 돈이 되니까 이걸 문화적 자본이라고 그래. 그런데 3번째 자본이 사회적 자본이야. 그래서 인맥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애들 써둔 눈이 동그랗어요. 여자애들은요 이걸 대학생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지가 되게 똑똑해지는 줄 알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은 너무너무 자살률이 많은 거니까 사회적인 인프라,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이겠지. 뭐 이러면서 글을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그 신문에 나오는 주제어가 자 공동체, 그 다음에 공동체와 똑같은 말은 신뢰관계, 그 다음에 인프라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인맥 비슷한 말로 핵심어를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럼 애들이 그 단어를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고 사회적 자본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맨 끝에 정리만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그 단어를 뽑아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서 글이 늘어요. 6개월 이상만 꾸준히 하면 아이들이 글을 보는 눈이 2학년 교과서에 논설문 설명만 나오는 건 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글을 먼저 또 시사적인 거 먼저 해주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교시에는 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입니다. 2교시에는 지금 보시면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도 한 번들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한 번들 이렇게 쭉 한 번들 훑어보세요. 이거를 책상에 좀 나눠드렸으면 했었는데 올해는 책이 조금 바뀌어서 표지는 똑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만들어 쓰는 책이기 때문에 책 표지는 이렇게 똑같아요. 책 표지는 똑같은데 내용은 지금 우리 일반반에서 문해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일반반 수준이기 때문에 비문학이에요. 전부 다. 저는
비문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왜 중동고에서나 전부 다 비문학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비문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다 고2, 고3 이상의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지문은 제일 좋은 지문이 뭘까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수능이에요. 수능 한번 잘못 내보세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윤문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문 스크랩이 제일 좋고요. 글은 독해는 좋은 글로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요거는 모의고사하고 수능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욕심을 내요. 의치한 애들은 맹모삼천지교라고 잘하는 애들끼리 섞여 있고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지문은 지금 보시는 지문은 조금 어렵고요. 맨 앞에 지문부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놓고 아이들에게 이거는 하루에 이건 1년 교재입니다. 이렇게 이거 분량인데 1년을 써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나밖에 못 나갑니다. 50분 수업 동안 요거 아무데나 한번 딱 펴보세요. 이거 딱 한 지문 합니다. 이 한 지문 완벽하게 분석하는데 어머니들 아마 집에 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책이 빽빽할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찍고 인덱스 붙이고 어디가 하는 비교 여기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에는 문제 패턴이 있어요. 수능에서의 문제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패턴 5개에서 6개가 있어요. 그거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우쭈우쭈해져요. 3학년 2학기 되면요. 이제 모의고사도 훨씬 지금 졸업하는 애들 거의 1등급 나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9월 모평 가지고 한번 봤어요. 고3 거죠. 그런데 비문학은 100점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저희 20명 중에. 그러니까 이미 고1 들어가기 전에 비문학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신은 2주만 딱 합니다. 글을 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조금 우쭈우쭈 되면요.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맨 뒤에 보시면 리트를 제가 몇 개 실어놨어요. 이렇게 한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실전 문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리트 LEET 이런 거 좀 있어요. 2010년도 초반 이런 거. 제가 리트 중에서 이제 대치동에서는 리트를 가지고 고3 애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더 이상 수능 1등급 가지고 할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리트 중에서도 좀 쉬운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리트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수능처럼 지문이 어렵질 않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으면서 우쭈우쭈도 해요. 어우 뭐 리트 별거 아니네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못 풀어요.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글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꼬지? 할 정도로 글을 완벽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트 문제까지 넣어놔서 아이들이 아주 욕심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 갖고 다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1년 동안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이제 여름방학 지나서부터는 이제 매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제 고1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비문학은 다 완성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업을 하고 애들이 어려워서 그만둔다면 이 책 때문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10%는 그만둡니다. 수업을 못 쫓아가요. 그 다음에 3교시에는요 문학합니다. 문학은 이게 좀 고등부 글자거든요. 자. 올림포스 요 시리즈가 고등학부 수능이 1레벨이에요. 2레벨은 이제 독해 원리해서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1레벨에서는 현대문학해서 시와 소설을 뭉쳐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해가지고 고전시가 고전 산문이 뭉쳐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따로 있습니다. 문법은 여름방학을 껴서 해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1학기 때는 현대문학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건 뭐냐면 시가 전부 다 이렇게 EBS 만들었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거 다음에는 이제 더 레벨이 높은 걸로 하지만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집에서 아이들을 좀 고교 이상의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이 좋은 게요.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실존 문제, 아니면 자연 친화 이렇게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시가.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에 그렇게 나거든요. 시별로 묶어서 내요. 이를테면 시의 화자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 국정교과서에서 이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의 화자 가르쳐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천재 박인 나는 엄마 기도를 엄마 생각을 가져다가 시의 화자를 가르칠래. 나는 님의 침묵이란 시를 가져다가 화자를 가르칠래. 이렇게 작품만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작품을 묶어놔서 애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가르치는 이유는 고등학교 시를 미리 떼어라가 아니에요. 이거 미리 떼어놔도요. 고등학교 가보면 이 시 어디서 봤는데 문제를 못 풉니다. 애들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시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독해하는 능력. 님의 침묵을 보면
님의 침묵을 보면 아 님은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틀려요. 이게 시상의 전환이냐, 시상의 반전이냐, 시상의 고조냐. 이 말 갖고 시험 문제 틀려요. 다 비슷한 말 같잖아요. 시상이 반전되는 것도 같고 감정이 그러니까 고조되는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다 독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님은 같지만 난 님은 같은 것 때문에 아파서 계속 지금 고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바로 그래요. 가지 않았군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시상의 반전이죠. 시상의 고조가 아니에요. 애들은 그러니까 영탄 고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그 단서를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걸로 국어 문학도 독해다라는 걸 머리에 아주 심어줍니다. 제가 올해 중계 1학년들 중3들 가르치면서 아주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성장이에요. 그걸 굉장히 제가 느꼈던 책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나가고요. 마지막 수업 4교시에 저는 다른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지금 중3부터는 독후감을 못 써요. 학생부에다가 독후감을 써서 내는 거 없어졌어요. 그냥 책 이름하고 저자만 써서 냅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보겠다는 거예요. 서울대 2차에서 인터뷰를 볼 때 자네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단과대 있죠. 거기서 수시 지원자들이 1등한 책만 쭉 뽑아놓은 겁니다. 물론 어렵죠.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쓸 수 있는 사피엔스라든지 이해되세요? 이런 거를 읽으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쉬운 것도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가 내용이 쉽다 그래서 그 철학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문학에. 그런데 그 심리학자의 내면에 있는 철학이 나오는 걸 이해하지는 못해요. 애들이. 그건 배경지로 제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은 일주일에 한 권 읽고 독후감 쓰는 거 다 그만두셔야 돼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 하고 그만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배경지식으로 활자와 친해지는 겁니다. 책은 한 달에 한 권 읽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대 경영학과에 죄송한데요. 화면에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선생님이 그러시구나. 저 어머니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어떡하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좀 계속 여기서 했는데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대 경영대 수시 지원자 1위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책은 이제는 조금 뒤로 갔고요. 마이클 샌델 똑같은 사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의 강의는 하도 강의가 학생들이 넘쳐나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유명해서 그 강의를 책으로 편집한 게 이 사람의 책이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사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쉬워요. 책은 항상 모든 문학이 대표적이지만 모든 책은 제목이 주제입니다. 아니면 중심 소재이거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목을 가지고 이 글을 유추해보는 건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자본주의가 극렬하니까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 이거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서울대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서울대 경영학부는 서울대 법대 다음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법대 갈 애들이에요 거의. 법학전문대가 서울대 이과 문과에 제일 센데 거기 아니에요? 경영학과에 온 애들일 정도라면 이 책에 있는 가치관, 즉 뭐냐면 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어느 여자가 딸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근데 얘한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이 애를 위해서 엄마가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을 급하게 마련할 데가 없어요. 미혼모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상품권을 팝니다. 코카콜라에서 이제 아무리 광고를 더해도 어머니들 광고 보고 요즘 뭐 사세요? TV 보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제가 좋은 역할 했었어. 저거 악녀야. 저거 재수도 없어. 제가 사는 물건 절대 사지 마. 이러셨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다 카톡으로 사죠. 더군다나 카톡에서 좋아요가 얼마인지 우리 후기를 보고 우리의 단결된 소비자들의 힘을 가지고 사요. 이제는 광고 보고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면상을 팔아요. 자, 타투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10년간 이 2만은요 코카콜라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래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줄게. 대신에 넌 여기다가 크게 코카콜라를 빨갛게 새기는 거야. 얘는 어디를 가도 코카콜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문신이야?
저거 일부러 한 거야?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를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앞머리를 내리면 안 되고 이 이마를 코카콜라 내놓고 다녀야 돼요. 그게 10년간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돈으로 사면 안 되죠. 또 의사가 있어요. 의대를 보내서 이 의사를 어렵게 만들어냈는데 이 의사가 하루에 30명씩 환자를 안 보고 1년에 10명의 환자만 딱 연회비를 받습니다. 1억씩. 그럼 연회비를 10억을 냈어요. 그럼 월 1억을 주는 거죠. 그러면 10명만 딱 미국의 부자 10명만 받으면 이 사람은요. 뭐하러 매일 나가서 그 진료하겠어요. 단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밤에 응급상태가 벌어지면 물론 뛰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부자일수록 몸 관리 잘하거든요. 그렇게 쌓일 일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의사가 할 일일까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나온 의사가 연회비를 받고 부자들을 위해서 낮에 다른 환자들을 안 본다? 10명만 관리한다 회원제로.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 즉 시장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인간의 삶은 고유하게 인간의 잣대로 내비둬야 되는데 시장의 논리가 돈의 논리가 인간의 삶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인간의 정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래서 돈의 목적, 경영의 목적은 효율이에요. 돈 버는 게 맞습니다. 이윤 추구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나쁜 기업이면은 그 기업 먹히나요? 저희가 전부 카톡이 있고 저희에게 전부 좋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 싹 들어가면 끝이에요. 대기업인 스타벅스도요. 조금만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불리한 걸 했다든지 환경 친화적인 일을 안 했을 때 바로 불매운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스타벅스가 좋은 기업이라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기업에서 돈을 놓치니까 고객들이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쿠바나 케냐 현지에 애들을 10원 주고서 그 커피콩을 따는 거 이거를 다 일을 시켰었어요. 이것 때문에 스타벅스 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안 먹을래. 나 그 어린애들이 딴 콩 볶은 거를 내가 어떻게 먹니? 스타벅스 5,000원씩 주고. 왜 불매운동 들어가요? 걔들이 좋은 기업에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좋은 기업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기업들이. 그래서 적어도 서울대 연고대 오는 경영대 학생이라면 기업을 할 학생들이라면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죠. 기업에서 효율을 안 내면 그 기업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효과적인 것, 즉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윤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가 균형이 잡혀있는 인재를 뽑겠다는 의도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과 같이 읽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일주일 동안 읽어와 미치죠. 머릿말도 읽다가 학원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은 한 달 읽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책에 목차가 있어요. 모든 책은 거의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에서 5장. 사피엔스 똑같아요. 사피엔스처럼 400페이지가 넘는 책도요. 다 4, 5장이기 때문에 방학 때 읽습니다. 그거는 조금 애들 시간 있을 때. 그리고 내신 기간일 때 이 책은 쉬워요. 이해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읽고서 어마어마어마 막 이래요. 너무해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미국에서 이제 자본주의 아주 극한이니까 거기서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거 장기 매매라든지 그리고 대리모 남의 어떤 대리모가 되어서 얼굴도 보지 않고 줘야 되는 조건 뭐 이런 것들에 사인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1장만 읽어오는 겁니다. 그 주에는 1장이라 해봤자 딱 이렇게 한 20장 돼요. 그럼 요것만 읽어오면 제가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인덱스를 쭉 붙이게 돼 있고 나중에 독후감을 쓰거나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해 핵심 찍어주고요. 전부 이렇게 줄을 치게 돼 있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이렇게 전부 줄을 치고 아이들은 여기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배경 지식 쓰고요. 경영의 4대 범위가 뭘까? 그럼 이건 경영학 쪽이잖아요. 경영학과에서 단과대 경영대 1위 책이니까 경영의 4대 영역이 뭔 줄 알아? 해서 필기해주고 이래서 배경 지식으로 쓰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처음에는 애들이 무진장 열심히 읽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하죠. 읽어와도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읽어온다는 건 뭐냐면 독해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심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50분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39페이지 펴 그럼 딱 펴요. 자 여기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독해. 그럼 애들이 옆에 밑줄 그면서 독해해요. 이제 빗금 친다고 해요 저희는. 그러면 그거 읽고 나서 아 여기가 중요한 거였군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형광물판 핵심어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인덱스 붙여놔 해놓고 그렇게 해서 10권이 딱 찍히는 거예요. 12개월이지만 중간 기말 빼면 10권밖에 못 읽습니다. 그래서 10권이 책꽂이에 딱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해서 이렇게 4교시가 수업이 끝나요. 애들이요 의치한반에 처음 들어와서 저희 이제 프론트에 오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원장님이 물어보는 말씀이 이거래요. 힘들지? 그러면 힘들다고 말하죠. 근데 저 진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 그때 굉장히 자긍심 느껴요. 저 수업이 지금 고3이 지난주에 끝났죠. 수업이 많을 때는 사실 12시간씩 수업합니다. 4시간씩 12시간씩 수업해요. 주말에는. 근데 의치한 고등부 수업 말고 의치한 이제 3학년 이제 올라가죠. 우리 애들을 받아서 1년을 제가 이 프로그램이 1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2월에 끝나요. 12월까지 딱 끝나고 2달 동안은 1월, 2월까지는 고등부 1학년에 나왔던 문학하고 문법을 한 번 더 하고 가야 돼요. 이걸로 다 띄었지만 그래서 심화 내용의 문법은 2번 띄게 되는 거죠. 문법 심화 한 번 더 띄고요. EBS 걸로 띱니다. EBS 심화로 한 번 더 띄고 그 다음에 문학 중에서 굉장히 심화로 들어가야 되는 문학이 있어요. 특히 외고라든지 이런 자사고에서 이렇게 부교재로 쓰는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것들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시간제에서 푸는 거. 애들이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그거로 딱 마무리해서 올해 이제 2월에 끝나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애들이죠. 그리고 중계 애들이 이상하게 정이 많아요. 목동 애들은요.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싹바가지가 좀 그러니까 좀 표현이 대체 애들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너무 수동적이라서 애들이 너무 착하고 좋고 근데 목동 애들은 애들이 수업이 좋으면 너무 표현을 많이 하지만 수업 안 좋으면 바로 애들이 굉장히 현명해요. 좋은 말로. 그리고 이제 송파 지역은 송파 지역대로 그냥 애들이 그냥 유순한데 중계 애들은 정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마지막 수업은 10시에 끝나요. 우리도 아마 아니네요. 우리는 오후에 하네요. 이번 애들이 6시부터 10시에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애들도 늦기나 봐요. 그러면 근데 제가 수업을 좀 열정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수업을 하면 제가 이제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제 옆에는 못 와요. 제가 조금 수업을 좀 엄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좀 빡빡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제 옆에는 못 오고 칠판을 반만 이렇게 지워주고 얼른 가요. 근데 그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또 이쪽에 앉으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저쪽 애가 와가지고 이쪽만 살짝 지워주고 볼펜 이렇게 갖다 놓고 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아마 아이스크림 얘들 제일 많이 사줬을 거예요. 그럼 저도 또 그냥 아이스크림 사다 그냥 슬쩍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왔어요. 근데 지금 애들이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저기 하고 있는데 애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제가 의치한 수업만큼은 정말 제가 다년간 끌어오면서 모아온 노하우로 한 거예요. 또 저도 자녀를 중동고를 보냈고 로스쿨을 보내서 시험을 전부 치룬 사람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학원을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치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뭐가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라면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픈하셔가지고 아이들 좀 올해 좋은 애들 모여서 또 20명이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6학년 지금 6학년 중2를 올라가거나 현 6학년이면 제가 의치한 올해 개강을 처음 하는데요. 원래 초등부는 수업을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의치한 수업을 문해로 책을 만들면서 전 학년을 문해로를 전부 다 지금 깔아 있는데 6학년하고 중1은 딱 2시간 수업만 해서 딱 비문학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해요. 이 책보다 한 단계 조금 쉬운 게 있어요. 요거하고 신문 스크랩 딱 2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학년이 계시거나 예비 중1이 있다면 얘네들은 의치하는 못 들어와요. 어려워서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하위 버전이 있어요. 중학생용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3 입학고사 아시죠? 중3 입학고사 시험지가 있어요. 그 지문을 대부분 많이 쓰죠. 아니면 고1 예비고사, 고1 그 어떤 비문에서 좀 쉬운 거, 비문학 거 한 책이 있어요. 그거하고 신문 스크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신문 스크랩도 사주셔야 돼서 이 두 개 하는 거하고 어휘어법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학년인데 고1을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학원을 다니고 계신 그냥 다니셔도 되고 만약에 의치한 애들하고 해서 고1 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자사고나 외고를 갈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지금 3개월 반 남았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그쵸? 11월 반 남았으니까 이 3개월 반 동안 고등부 과정 심화로 하겠다. 그럼 지금 있는 의치한 반에 들어오셔도 돼요. 저희 과정 다 끝났고요. 지금 문학 디프한 거 그리고 문법 디프한 거 요 딱 2개로 그리고 3교시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4교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고입 안에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신 명단을 보니까 6학년부터 중3까지 어머니들이 계셔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들 있으면 하시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긴 시간을 원래는 저 1시간 하고 조금 하려고 했는데 그쵸? 7시 오서 벌써 8시 반이 됐어요. 저도 추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저희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의치안과는 이제 사실은 목동이나 송파나 뭐 대치송파 묶어서들 다들 활성화돼 있지만 중계 쪽은 각 학교가 워낙 많아서 각 학교 애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대표 선수들로. 그래서 애들이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면학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에 하나니까요. 좀 많이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 오늘 감사합니다. 혹시 개별 상담 다 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정보 되셨을까요? 네, 이거 제가 이거 일단 꺼야겠습니다.